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뭐야 이거? 아무런.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하. 오케이. 자,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샤오미 팔찌 샀어.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제가 요즘에, 역시 이게 이 아프리카 방송은 정말 이 상호 주고받는, 예, 소통하는 방송이에요. 내가 하마터면 그 뭐라 그러지? 애플 워치를 살 뻔했잖아. 내가 맨날 이렇게 아이폰을 들고 걷는데, 너무 이렇게 무거운 거야. 어깨도 자꾸 결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애플워치를 하나 사 마라 그러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이 샤오미 밴드를 사라고, 네,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이폰이랑 연동이 돼요. 움직이면, 예. 막, 어디 갔어? 응? 아까 보이더니? 아까 보이는데 어디 갔지? 못 찾고 있죠, 지금? 뭐야, 어디 갔어? 내놔라! 뭘 쉐어하니? 아니, 근데, 이거 왜 다 영어야? 다 영어야. 그래서 지금 알 수가 없어. 뭔 말하는지. 아니, 그니까 나는 지금 내가 오늘 얼만큼 걸었는지를 보고 싶은데, 왜 안 나오냐고. 안 되는 거야? 야! 이 앱이 완전히 영어야. 그리고, 지금 파는 거 샀더니, 몽땅 중국말이더라? 나타났어, 또. 어떻게 하면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안 나타나고. 배달이 돼서 왔는데, 몽땅 중국말이야. 중국말이라서 알 수가 없었어. 근데 일단, 영어가 한마디 나오더라고, 앱. 그래서 앱스토어에 들어갔지. 그리고 샤오미 밴드 치니까 손가락으로 늘려라, 줄여라, 뭘 없애라, 이러는 거야. 엉뚱한 앱인데, 샤오미 밴드란 이름으로 나와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고민을 했지. 이것들이 진짜, 그러다 생각했어. 이게 애플은 영어로 쳐야 되나? 그래갖고, MI를 딱 치니까, 미 밴드라고 나오더만. 그래서 그걸 다운을 받았어. 다운을 딱 받아가지고, 입력을 했지. 그래서 내 몸무게를 딱 입력하니까 헤비 이렇게 나오네. 마음 상해. 정상 몸무게는 47kg부터 62kg까지가 정상 몸무게인데, 나는 지금 헤비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BMI가 체지방 지수인가? 체지방이에요? 너무 많이 나오던데?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보니까 이거는 몸무게하고 키만 갖고 딱 계산하는 건가 봐. 몸무게하고 키만 딱 계산을 해서 체질량? BMI가 체질량. 그러면 체질량을 가지고 체지방 지수는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좀 알려줘봐. 그러니까 이게 기록을 보고 싶은데, 활동량, 걸어간 거, 달려간 거 이런 것만 나와. 이런 거 말고 너 칼로리 계산도 해주고 그런다며. 다 어디 갔어? 그 개뻥이야? 뭐지? 에이, 야, 너 어디 갔어? 아까 오늘 얼마나 움직였는지 아까 보여주는 척 하더니, 야! 이거 진짜.
일단, 네. 이거, 체지방은 인바디로? 아니, 그니까, 샤오미 밴드 사용법! 인터넷에 나와요? 샤오미 밴드 사용법? 이거 진짜, 이 샤오미 밴드 사용법을 내가 알아야지, 이걸로 칼로리 소모, 아니, 어떻게 0칼로리야? 왜 이 0칼로리야? 이게 가짜 아니야, 이거? 이거 샤오미 밴드 사라고 그러는 인간 나와봐. 나한테 이 샤오미 밴드 사라고 그랬던 인간 있지? 너 나와봐. 내가 고소해야 되겠어. 이 사용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너네들 내가 이런 거 잘 모른다고? 뻑하면 내 등을 쳐? 죽었어, 너네? 아줌마, 왜 그러고 사냐? 너는 왜 그러고 사냐? 사돈 난말하고 있어. 자, 저기, 누구예요? 나한테 샤오미 밴드 쓰라고, 엊그저께 막 바람 넣은 인간 있지? 너네가 저기, 지금, 방송 다시 보기 가서 보면, 너 나온다. 방송 다시 보기에 가서, 저기, 채팅한 거 내가 다 뒤져보면, 가성비 최고라 그러면서, 샤오미 밴드 사라고 그러는 애 나와? 솔직하게 불어. 너가 날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샤오미 밴드 사용법을 친절하게 써갖고 텔레그램으로 보내. 텔레그램으로 샤오미 밴드 사용하는 방법, 그거를 친절하게 보내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물어내라 그럴 거야. 자, 이제 이렇게 또 한번 협박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그래요. 저기 뭐야. 뭐 일상이 그냥 뭐 요즘에 이 사람 저 사람 협박하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하는 것 같아.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모두 두려움에 떨었죠? 오늘 아침 모두들 과연 오늘 망치 부인네 집은 아침을 무사히 먹었을까 궁금했지? 아침 무사히 먹었어. 정말이야. 이번에 안 튀었어. 일단 후라이팬을 바짝 달궈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줄였어. 3분의 1 딱 정확하게. 그리고 저기 베이컨을 넣고 그 달걀을 넣어서 이렇게 딱 했어. 거의 안 탔어. 거의. 그러니까 이제 뭐 베이컨 조금 어저께는 이제 둘 다 새까맸는데 오늘은 거의 연갈색. 근데 원래 베이컨이 그게 좀 덜 익나? 하여튼 근데 좌우지간 우리 딸이 오늘은 그렇게 뭐 큰 충격받은 눈빛 아니었고 오늘은 안 울고 잘 먹고 갔어요. 예. 어제는 얘가 내가 아침을 준비한 걸 보더니 자기는 원래 아침을 안 먹는다고 개구랄 치더라고요. 예. 내가 딱 째려보니까 앉아갖고 먹고 갔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별다른 저항 없이 사실 좀 체념에 가까운 표정으로 체념에 가까운 표정으로 저기 먹고 갔어요. 근데 토스트 그러니까 오늘은 오렌지 주스 오늘은 다 따랐더니 껄쭉하더만. 어저께 딱 앞부분만 윗부분만 따랐더니만 멀겠는데 오늘 다 따랐더니 껄쭉한 오렌지 주스. 그 다음에 거의 연갈색의 달걀과 베이컨. 그리고 쌀 식빵. 아니 우리 딸도 나 닮아서 위장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쌀 식빵을 사가지고 토스터기에 구웠는데 한쪽이 덜 익었더라고. 왜 그러는 거지? 토스터기에다가 쌀 식빵을 구웠는데 한쪽이 좀 이렇게 안 익었어. 그래서 안 익은 부분은 내가 잘라 먹고 익은 부분만 줬죠. 그래서 우리 딸이 오늘은 매우 안전한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오늘까지는 살짝 조금 모자랐지만 내가 이제 한 이틀 해보니까 아이 별거 아니야. 요리 별거 아니야. 할 수 있겠어. 이까짓 거 이제 기본이 딱 됐으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들을 좀 가미해서 이 새로운 요리의 세계를 좀 열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아니야. 우리 집 토스터기는 한 개만 놓고 구울 수 있는
한 개만 놓고 구울 수 있어서 양쪽이 이렇게 골고루 익어요. 한쪽만 넣으면. 뭐? 뭘 제발 뭐? 올리브 오일 파스타를 도전해 보세요? 너 일배지? 내가 올리브 오일 파스타를 한다고 쳐봐. 우리 딸이 당장 국제전화 걸어, 신랑한테. 어? 어디다 대고, 올리브 오일 스파게티야, 나도 그 정도 양심은 있어. 아직까지는 공인된, 이게 전부 다 완제품을 갖다 섞어서 먹는 수준이지. 야, 내가 너 진짜 스파게티를 진짜 했다고 쳐봐. 우리 딸 가출하지. 근데, 파는 스파게티 있던데. 마트에 가면, 이렇게, 데워만 먹는 것처럼 생긴, 라면 같이 생긴 스파게티 있던데. 그건 좀 해볼까 생각 중이야? 내 라면 끓일 줄 알아. 내 라면을 끓일 줄 알지. 근데 이제, 라면이, 우리 신랑은, 이렇게 물을 조금만 넣고, 그리고 막 이렇게 덜 익은 상태에서 라면을 줘. 막 쫄깃쫄깃하게 먹으라고.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안 하지. 물을 550ml를 넣으라고 하지만, 나는 꼭 600ml를 넣어. 600ml를 넣고, 스프를 먼저 넣어가지고 막 끓이다가, 그 다음에 라면을 넣어. 그래서 원래 4분만 끓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끓여. 그래야 양이 많아져. 그래야 양이 많아져. 우리 신랑의 라면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양이 작다는 거야. 예. 아니야. 안 먹어봐서 그래. 그렇게 한번 먹어봐. 중요한 건 이 스프를 오래 끓이는 거야. 스프를 찬물에 넣고 끓어오를 때까지 끓여봐. 라면의 깊은 맛이 나. 라면의 깊은 맛이 나. 그리고 물을 550, 졸이는 거지. 600에서 이제 졸여 나가는 거야. 그리고 끓을 때, 물이 이렇게 펄펄펄 끓을 때, 물이 이렇게 약간 좀 오래 끓여. 먼저, 라면 넣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 스프 맛이 이렇게 좀 공업용 맛에서 자연산 맛이 막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다 라면을 넣고, 양이 불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불어날 때까지 끓였을 때 문제는 라면이 이렇게 퍽퍽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라면을 딱 들어가지고 라면에 바람을 쐬. 라면을 이렇게 중간에 끓이다 말고 중간에 들어가고 바람을 이렇게 쐬면서 끓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식히면서 중간에. 그러면 진짜 쫄깃쫄깃해. 양은 많으면서 쫄깃쫄깃한. 양은 많으면서 쫄깃쫄깃한 라면을 내가 이제 끓여가지고 우리 딸한테 주면서 아빠 게 좋아 엄마 게 좋아 그러면 어떤 게 엄마 건데 물어봐. 말 안 해. 어떤 게 엄마 거냐 물어보면 말 안 해요? 네. 왜 망하시는지 알 듯? 왜? 내가 라면 끓이는 게 그거 잘못된 거야? 나는 원래 뒷봉지에 써있는 레시피대로는 절대 안 하는 사람이야. 거기 보면 끓는 물 550ml에 스프 넣고 라면 넣고 4분을 끓이시오. 나는 절대 시키는 대로 안 해.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아왔어. 누가 시키면 정반대로 한다. 먼저 스프 넣고 끓이는데 쥐들이 뭐 어쩔 거야. 네.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1위. 요즘에 우리 방송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예, 원래 재미있는 시사를 추구하고 있는데 요즘에 방송이 재미가 없어. 시사를 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화끈하고 재밌고 웃겨야 되는데 시사할 때 별로 안 웃고 인트로 때만 웃어. 야, 근데 어저께 무슨 백 선생한테 사고 났었어? 어저께 냄비가 고장났어? 제발 설명서대로 하세요. 싫어! 나는 절대 설명서대로 안 해. 기호에 맞게 드시라고 적혀 있으니까 기호에 맞게. 하얀 특기 아주 마음에 들었어. 그렇지, 바로 그거야. 기호에 맞게. 나는 언제나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거 제일 싫어해요. 예, 언제나 새로운 도전. 예, 나만이 할 수 있는 중계방 생겼네. 예,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독특한 요리 세계. 이 창조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창조성이. 뭐예요? 냄비가 깨졌어? 어떻게 뚝배기가 깨졌어?
망개구리? 어허! 어떻게 알았지? 난 옛날부터 내가 뭐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청소 좀 해라. 그럼 청소 안 해. 빗자루 딱 집어던지고 안 해. 그리고 공부하러 들어가는데 엄마가 너는 공부는 안 하니? 그리고 물어보면 공부 안 해. 그리고 이제 우리 신랑이 내가 이제 그만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만 먹어. 그러면 더 먹어. 난 언제나 그래왔어. 예. 난 누가 시키면 정반대로 해. 가서 냄비가 왜 깨졌어? 냄비를 어떻게 하면 깨는 거야? 야, 거의 내가 뭐라 했어? 나랑 비슷한 수준이라 그랬지? 내가 후라이 하다가 달걀이 아니라, 후라이팬 태우는 거나, 백선생, 냄비 깨는 거나, 비슷하구만, 내가 내 수준이라 그랬잖아!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사람이 한국 요리 자격증 없는 거? 그 사람이 한국 요리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어. 그냥 중국 요리 자격증 가지고, 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가라고 하긴 좀 그래. 예. 한식 요리사 자격증 없다니까, 그 사람. 그냥 중국 요리 자격증이야. 그래서, 나는 한식 요리 자격증 없잖아. 쌤. 텔레비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차이지? 우리의 요리 수준 난 비슷하다고 봐. 어쩌면 설탕 넣어서 대충 마무리하고,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요리하는 거 내가 텔레비에서 한번 봤는데, 맛이 이상하겠던데? 예. 프랜차이즈는 요리 안 해본 애들도 몇 개 갖고 있어. 바리스타만 프랜차이즈 갖고 있는 줄 알아?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 갖고 있는데 봐봐. 걔가 그렇게 잘하겠어? 그것도 아니고, 다 팔아먹고, 돈 있으면 하는 게 프랜차이즈야. 돈 있으면 하는 거고, 돈 많은 친구 있으면 하는 거고, 특히 방송가에 아는 사람 있으면 더 잘 되는 거고, 솔직히 그렇지 맛이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 맛 없다는 사람 더 많아. 그리고 요즘에 말이에요. 요리 얘기하니까. 한때 우리나라에서 미원을, 한때 미원이 화학조미료라면서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내 기억에는 80년대? 이미 80년대 후반에 미원이 건강에 안 좋다고 먹지 말라는 게 텔레비전에서도 막 나오고 그랬었어. 그죠? 그래가지고 미원을 넣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도 김치를 담글 때 그전에는 미원을 넣으시다가, 미원이 마음에 안 좋은 거라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우리 엄마는 미원 대신에 과일을 썰어 넣으셨어. 과일을 썰어 넣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원이 되게 안 좋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미원을 안 넣고 그 다음에 다시다를 넣었어. 사람들이 이제 미원이 안 좋다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 다시다가 나왔어. 내 기억에. 그러니까 쇠고기 다시다 이게 나올 때가 미원이 안 좋다. 옛날에 이제 하얀색 미원 이게 있었어요. 근데 막 미원이 안 좋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쇠고기 다시다. 그리고 사실 미원이 1,000원 하면 다시다는 3,000원 이런 식으로 값이 올랐어. 미원이 300원, 다시다가 1,000원이었나? 그래서 값이 좀 비싼데 사람들이 다시다로 바꿔 쓴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시다가 미원 덩어리라며. 절반이 미원이라며. 다시다의 주성분이 미원이래. 다시다에 들어있는 주성분이 미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MSG라는 게 유해하냐 아니냐. 화학조미료, 원래는 MSG가 화학조미료라 그랬어. 원래는 MSG가 화학조미료라 하면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MSG가 화학조미료가 아니다. 순수 자연물질이다. 이러면서 막 우겨. 그렇게 막 우기면서 갑자기 왜 자꾸 막 엉뚱한 방송으로 들어가지?
어. 예. 자꾸 이상한 방송으로 들어가네. 가만있어 보자. 이거는 됐어. 응. 아니 그래가지고요. 그 한때 90년대부터 나왔을 때 90년대 중반 초반 2000년대 초반에 MSG가 들어있지 않은 기억나죠? MSG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게 포장지에 나왔다니까? 다 그랬었어. 이제 미원이 나쁘다 그러면서 다시다를 팔고 그 다음에 MSG가 들어있지 않은 순수 자연 조미료 이래갖고 팔았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사카린이라는 게 옛날에 뭐 삼성이 사카린 밀수해가지고 그걸로 막 독극물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사카린을 절대 넣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사카린은 독극물이다. 그러니까 음식에다 넣지 마라. 그렇게 우리 70년대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사카린이 일단 전부 다 판매 금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설탕을 다 먹었지. 설탕을 먹고 사카린은 먹지 마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카린을 몰래 엄마들이 숨겨놓고 먹었어. 왜냐하면 사카린이 굉장히 쌌던 거예요. 원가가 엄청 싸고, 그 다음에 설탕은 막 2숟갈을 넣어야 된다면, 사카린은 그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사용하던 숟가락에 그런 게 있어. 앞에 동그랗고 뒷부분이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그런 거 혹시 알래나? 예, 앞부분 동그랗고 뒷부분이 길쭉한데, 맨 뒷부분에 가서 약간 이렇게 그 홈이 파져 있어. 그리고 그 홈으로 엄마들이 조미료를 떠서 넣고 그랬단 말이야. 예. 그래갖고 그 사카린은 그 맨 끝에 요만큼만 넣어도, 그러다 설탕을 한참 먹다가 흰설탕이 나쁘다. 그 흰설탕이 나쁘다 그러면서 황설탕이 또 나오고, 막 이제 그런 거야. 예. 갈색 설탕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뭐 소금을 많이 먹어서 암에 걸린다. 그러면서 맛소금 나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맛소금도 미원 섞은 소금이었던 거야. 예. 그러면서 이게 항상 뭐가 나쁘다. 그리고 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가스레인지를 딱 켰을 때 나오는 물질이 발암물질이다. 그러면서 그 가스레인지를 없애고 뭘로 바꿔라. 그 전기 렌지, 그걸 뭐라 그러지? 전기로 하는 거. 전기로 바꾸라 그랬고 아줌마들 다 바꿨잖아. 그러니까 쿡탑이라는 건 가스레인지가 또 쿡탑이라 그래. 그 인덕션, 전기 레인지, 그 인덕션이라는 걸로 바꾸라고 그래갖고 막 사람들 또 너도 바꿨어. 근데 바꿔놓고 문제가 뭐야?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요리를 하는데. 인덕션이 너무 요리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며.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도로 가스레인지로 돌아가고 있어. 예. 그 인덕션이 전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요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이 사실 그 요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스레인지로 하면 10분 걸리는 게 인덕션으로 하면 30분 정도 걸린대. 그러니까 이제 요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도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인덕션이 가스보다 빨라요? 그럼 인덕션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 인덕션 쓰는 사람들이 요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못 쓴다던데요? 예. 근데 인덕션도요, 보니까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더라고. 그냥 막 이렇게 보급용으로 무슨 보험 들면 주고 이런 거 있잖아. 예. 느린 거 맞지? 보니까 지금, 그 인덕션이요. 비싼 게 있어. 비싸갖고 4구짜리에 100만원 가까이 되는 비싼 게 있고, 내가 작년에 아파트 고치면서, 아파트 주방 수리하면서 물어봤더니, 4구짜리인가 3구짜리에 100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가 있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그 뭐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는 거야. 그 비싼 게 있고 싼 거 있는 이유가 뭐겠어? 결국은 그게 기능의 문제겠지. 전기 레인지보다 가스보다 인덕션? 무슨 얘기지? 전기 레인지하고 지금 인덕션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네? 인덕션하고 전기 레인지는 다르다. 전기 레인지하고 인덕션은 어떻게 달라요? 인덕션은 뭐고 전기 레인지는 뭐야? 이것도 또 모르는 새로운 정보니까, 예. 인덕션 전기 레인지라고 나오는데요? 예. 인덕션 전기 레인지라고 딱 나오는데? 뭐가 달라? 이게 인덕션 전기 레인지 아니에요? 혹시 전기 오븐하고 다른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인덕션 딱 치니까 전기 레인지라고 같이 나와. 볼래요? 이거 봐. 인덕션 치면 전기 레인지란 말이 연관 검색으로 같이 나온다고. 뭐가 다르지? 전기로 쓰긴 쓰는데 열내는 방식이 다르다. 전기로 가열하는 게 다 인덕션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덕션은 자석에 붙는 냄비만 된다. 인덕션이라는 건 전기로 쓰는 건데, 그 전용 냄비가 따로 있다. 바닥이 빨개지는 건 인덕션이 아니다. 인덕션은 일반 소스로는 안 된다. 거봐, 그런 거구만. 그러면 지금 내가 인덕션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요? 예. 지금 인덕션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이거 다 인덕션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죠? 인덕션으로 딱 쳤을 때 나오는 이 빨간 것들은 인덕션이 아니란 얘기네. 그지? 예. 그니까 이제 그 인덕션이라는 거는 뭔가 따로 있나 봐. 내가 아무래도 다르더라니까. 어떤 사람은 인덕션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래 걸려갖고 쓸 수가 없어서, 예. 너무 오래 걸려서 쓸 수가 없어가지고, 도루 가스레인지를 바꿨다 그러더라고. 예. 그니까 이제 우리 일반 서민들은 그게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기레인지하고 인덕션은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그걸 헷갈려 하네. 그래서 인덕션하고 전기레인지의 차이가 뭔가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인덕션엔 사용 불가, 전기레인지엔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전기레인지인지 인덕션인지 모르겠는데 그 차이가 뭐냐? 인덕션은 IH 인덕션 히팅 방식으로 전자기 유도에 의해 전기 에너지를 연 에너지로 변화시켜 가열하는 방법이고 원리적으로는 변압기의 2차 코일 대신 피가열 재료를 사용하여 전자기 유도에 의해 유도된 2차 전류가 씨발 뭐래? 인덕션은 밑에 코일이 있지만 코일이 가열되는 게 아니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특정 소재의 용기로 전자가 유도돼서 용기가 가열되는 방식이다. 제품에 IH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 용기 없이 혹은 스테인리스 용기가 아닌 뚝배기 등을 올려놓고 전원 켜서 가열할 때 에러가 뜨면 인덕션이고 에러 없이 천천히 가열되면 전기레인지다. 오늘 좌우지간 열내는 방식이 다르대요. 열내는 방식이 달라서 이 인덕션은 꼭 인덕션 전용 용기, 인덕션 전용 용기로 스테인에만 철제 용기에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뚝배기도 얹어놓고 그냥 아무렇게 쓰는 거는 그거는 인덕션이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뚝배기를 얹어놓고 그냥 쓰는 거는 그거는 왜 전골 같은 거 전골 뚝배기 얹어놓고 식탁에서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인덕션이 아니었다는. 그거는 인덕션이 아니라 그냥 전기 레인지였다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건 줄 알고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게 싸요. 그 소위 가스레인지가 되게 싼 게 있어. 절반값도 안 돼.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건 절반 값이 안 되고 어떤 건 되게 비싸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해서 브랜드 차이인가 했어. 오늘 새로운 정보를 알았네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열을 내는 전기 레인지는 오래 걸리고 소위 전용 용기에다가 하는 인덕션이라는 건 비싼 거고 빨리 되고 그런 거군요. 예. 이거 우리가 알았나?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실제로는 설명 텔레비전에서 해줬어요? 무슨 요리 뭐라 그러나 정보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이런 정보를 잘 알려주나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인덕션하고 전기레인지의 차이를 지금 오늘 처음 보신 분, 예, 지금 모르는 사람이 더 많네, 그죠? 예, 이거 봐,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나만 오늘 처음 한 게 아니라 난 뭔가 가격이 차이 나서 뭔가 있다 싶었거든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 그러나, 가스레인지에서 발암물질, 그 얘기를 대대적으로 한 1, 2년 전에, 1년인가 2년 전에, 가스레인지를 킬 때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아침 프로에서 계속 나왔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전기레인지로 바꾼 거야. 전기 열기구로 바꾼 거야. 근데 바꿀 때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소비할 때 싼 걸 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인덕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인덕션과 전기레인지의 차이 이런 거는 뉴스에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걸 이제 바꿔서 소비하게 하는데 나는 사실 그게 맞는 말일까 싶어. 왜냐 내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해보면요 70년대인가 80년대 초반인가 텔레비전에 미원이 안 좋다. 그래서 미원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미원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미원을 못 넣고 다시다를 넣었었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시다에 미원이 들어있었던 거야. 다시다 맛소금이 80년대 되게 유행을 했어요. 80년대 후반인가 다시다 맛소금이 나와가지고 그게 80년대 90년대 엄청 유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미원이 들어있었던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정보를 제대로 안 주고 뭐 미원 나쁘다 그러면서 다시다를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사카린 나쁘다 그래갖고 설탕 사카린은 뭐 10분의 1만 써도 설탕은 10배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결국 설탕을 더 많이 사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무슨 제일제당 그러네 제일제당 그래서 큰 거 아니야. 설탕 팔아가지고 사카린은 나쁘다. 예, 사카린은 나쁘고 그래서 설탕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탕으로 다 바꾸면서 돈을 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더니만 이제는 가스레인지가 나쁘다 이래가지고 설명도 안 해주고 무분별하게 다 팔아먹고 그래놓고 이제 써본 사람들이 전기요금 폭탄 맞고 이거 뭐냐 이래가지고 도로 가스레인지를 바꾸고 결국은요 예 이 사람들의 주장을 난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무엇보다 사카린 문제야. 사카린이 여기서 심각한데 사카린이라는 게 미국 FDA에서 독극물에서 배제됐다. 그러니까 FDA에서도 식용으로 허용했다라고 홍보를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카린으로 음식을 만들어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일까 아닐까? 거짓말이야. 뭐냐 하면 미국에서는 사카린을 독극물에서 배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카린을 먹으면 죽는다. 그게 독극물이잖아. 근데 사카린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독극물은 아니다. 그래서 독극물 명단에서는 제외했지만 식용으로 써도 좋다라고는 발표하지 않았대요. 미국 FDA에서 사카린이 독극물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그 말이 곧 식용으로 적합하다 판정은 아니라는 거야.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카린의 식용을 허용했어. 왜 그러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카린을 그럼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사카린 써? 안 써. 어디다 쓸까?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과자라든가 그런 데 쓰는 거죠. 음료수라든가.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제과, 음료 이쪽에서 제과나 음료 쪽에서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값의 10분의 1로
같은 효과를 내니까 그만큼 제조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네들의 이윤을 더 늘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카린이 안전하다고, 사카린이 안전성을 인정했다라고 바꾼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사실 그 건강에 관련해서 그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냐? 나는 모두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봐. 특히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요리만 그런 게 아니야. 음식만 그런 게 아니라 백신.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요. 당신이 딸을 사랑한다면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춰야 된다. 그 얘기 알죠? 그래가지고 그 소아과에 전부 다 붙어 있었어. 아이들 병원에 애들 병원에 가보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첫 경험 전에,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기 전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추라고 그렇게 다 홍보를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막 맞췄었어. 근데 나는 나도 어렸을 때 애들 백신 맞추는 거에 대해서 추후에 의심도 없이 다 맞췄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게 친생아한테 백신을 무조건 맞추는 거가 금지되어 있다는 거야. 신생아에게 백신을 거의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걸 나중에 알아봤어. 알아봤더니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백신을 맞아서 더 도리어 안 좋아진다는 거야.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잃게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신생아들한테 이 백신 중에 뭐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소아마비 한 4-5가지 맞았어.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뭐 20몇 가지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몇 가지를 다 맞으면서 그 백신이 꼭 맞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애들한테 맞춘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땠어? 그게 특히 이제 그 자궁경부암 백신은 부작용이 발견됐어요. 예. 자궁경부암 백신은 그게 부작용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그럼 그동안 맞은 사람은 어떡하냐고. 응. 그 다음에 그 구제역 파동 있었잖아. 구제역 파동. 그리고 구제역 파동으로 멀쩡한, 그러니까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뭐 소, 돼지, 닭, 뭐 수백만 마리를 수천만 마리 가까운 숫자를 닭까지 합치면 수천만 마리를 그냥 메모를 했어. 그냥 묻었다고. 그러면서 2가지 우리나라에 변화가 생긴 거야. 원래 우리나라에서 집집마다 소를 키울 수 있었어요. 농가에서 부업 삼아. 그리고 그 소로 농사도 짓고 키워서 판매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이제 그게 금지됐어. 구제역 파동으로 이명박 때 그게 금지된 거야. 소를 키우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돼.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서 뭐 몇십 마리 이상 키울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뒤에 축산업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구제역 파동으로 그 우리나라 축산업이 원래 신고제였는데 허가제로 바꾸고 조건이 까다로워졌어. 그게 첫 번째 문제고, 2번째로는 이명박 때부터 백신을 맞아야 된다. 구제역 백신을 의무화하는 거야. 축산업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허가제로 특정한 그 소를 50마리 이상 이렇게 정해준 다음에 그 50마리한테 구제역 백신을 의무화한 거야. 그래갖고 의무적으로 한 2년 동안을 다 의무적으로 다 맞추라 그랬어. 그런데 그렇게 의무적으로 맞춘 소들 중에 구제역이 생긴 거야. 그게 축산업자들이 그거 다 돈 내고 맞추는 건데, 돈 내고 그러니까 한 마리당 얼마씩이야. 그거 얼마나 많아. 몇십만 마리, 몇천만 마리, 몇백만 마리한테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게 다 마리당 돈이잖아. 근데 이게 구제역 백신을 다 맞았는데 구제역이 걸렸어. 그래서 보니까 백신을 맞은 거나 안 맞은 거나 차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백신이 가짜였어. 물백신. 실제로 그 구제역 예방 성분이 뭐 거의 들어있지 않은, 거의 들어있지 않은 그런 물백신이었던 거야. 자,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정말로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 나오는 줄 알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야. 이 뉴스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보들이 나오면 우리는 그걸 100% 신뢰했잖아. 그런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지. 100%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몇 년 뒤에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결국 뉴스라는 이름의 마케팅인 거지.
뉴스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뉴스 그러면 정확한 100% 사실만 보도한다라는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뉴스가 100% 사실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야. 결국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4대강으로 환경이 개선됐다는 개소리를 하잖아.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4대강으로 환경이 개선됐다. 무슨 환경이 개선됐어, 4대강으로. 그렇게 환경이 개선됐다고 얘기한 새끼들 전부 다 4대강물 떠먹여야 돼. 결국은 뉴스가. 그 다음에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났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들통이 난 거야. 뭔데? 노동정책을 기업에게만 유리하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노동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언론에다가 돈 주고 기사 쓰게 하고, 기자들한테 돈 주고 기사 쓰게, 노동정책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옳은 것처럼 기사 쓰라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TV 예능 프로에 노동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한 노동정책이 옳다라는 방송을 하게끔 주문을 하고, 그랬다는 거야. 예. 기가 막히잖아. 노동을, 쉬운 해고. 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 지각을 자주 하는 직원을 해고시킬 수 있을까요? 얘기가 나와. 자, 여러분, 우리가 딱 들어볼 때요. 지각을 자주 하는 직원. 이러면 안 되잖아. 지각을 자주 하는 직원이 사실 다니고 있다라면, 그거 좀 문제 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 정규직 중에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냐고. 정규직 중에 지각을 그렇게 언론에 나온 것처럼 자주 하는 사람이 없다고. 왜냐하면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시간에 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이 쌓이고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쉽게 지각을 하지 않아. 그렇게 상습적인 지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상습적인 지각을 하는 직원도 자를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바꾼다. 개소리죠. 쉬운 해고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든 거야. 지금은 솔직히 얘기하고, 아니 9시까지 출근인데 누가 9시에 출근하냐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직원들 출근 시간이 9시간인데 누가 9시까지 출근해. 간땡이가 붙지 않으면. 보통은 이 차가 막히니까 자기가 운전하는 사람은 7시 반 8시에 출근하고, 전철 타고 들어와도 적어도 부장이나 과장이 들어오기 전에 가서 앉아있잖아. 누가 그렇게 지각을 자주 해? 왜? 지각을 자주 한 사람은 어디로 가? 소리 없이 창고로 옮겨주고 책상 뺀다고. 책상 빼서 이상한 데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지각을 자주 하는 직원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야. 근데 이 지각을 자주 하는 직원,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우리나라 직장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냐고. 오너 아들이 경영 배운다고 들어가고 몇 달 인턴짓 할 때, 부장보다 월급 많이 받으면서 부장보다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인턴 놀이할 때, 그때나 지각해도 되는 거지. 누가 지각을 해, 직원들 중에. 개소리지, 개소리. 뭐 가령 그렇죠. 상식적으로 지각이라는 건 가령 병원에 간다든가 아니면 근무처에 들러서 나온다든가 그런 사람들이나 지각을 하는 거지. 아니면 박 과장처럼 어느 정도 중역이 돼서 어느 정도 관리직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업무를 조절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거래처 들린다 핑계를 대고 지각하는 그런 몰지각한 놈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승진이 안 돼. 티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지금 이 쉬운 해고를 위한 노동정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장애인 주차구역 문제. 장애인 주차. 이명박이 대통령 되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멀쩡한 몸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고 내리는 멀쩡한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분노가 있습니까?
진짜로 필요한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전수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박수 쳤잖아. 맞아, 진짜 그래. 왜? 마트 같은 데 가갖고 우리는 뺑뺑이 돌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딱 차를 대고 멀쩡한 놈이 내리면 열 받잖아. 그 전부 다 동의했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내리는 멀쩡한 사람은 없나요? 여전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멀쩡한 사람이 내려. 그렇잖아. 그럼 뭐야? 그럼 장애인 전수조사는 뭐 한 거야? 이명박이 한 게 뭐였냐면 장애인 전수를 조사한다고 얘기를 해갖고 뭘 했냐. 소위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장애인 지원금을 눌려놓은 거야. 그래서 지체장애를 1급, 2급밖에 해가지고 1급이나 2급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뭐 1, 2, 3급인가? 그 국가에서 생활보조를 해줬은 거야. 그러니까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밖에 병원에 간다든가, 뭐 산책을 나간다든가,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뭐 몇 시간씩 그 생활보조를 하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한테 생활보조를 시켜줬단 말이야. 그걸 뭐라 그러더라? 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 활동보조 서비스를 둬가지고 스스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을 국가에서 뭐 8시간으로 맨 처음에 시작했다가 나중에 12시간으로 늘리고 막 점점 늘어가는 추세였어, 노무현 때까지. 그런데 그걸 이명박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써요? 장애인 등급제를 확인하겠다 하면서 1급 지체장애인들한테 자기들이 1급 지체장애인이 자기가 1급이라는 걸 확인하라는 거야. 인증하라는 거야. 뭘로? MRI로.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MRI로는 1급 장애인지 아닌지가 안 나온다는 거야. 1급 장애인지 아닌지 MRI를 찍어서 나오질 않아. 그런데다가 CT는 요즘에 많이 싸져서 5, 6만 원이면 찍어요. 저기 보험 혜택을 봐서. 그런데 MRI는 뭐야? 치료 목적의 MRI가 아니면 그거 100만 원 돈이야. 그럼 1급 장애인이 수입도 없는데 100만 원을 내고 MRI를 찍어서 본인이 1급 장애인이라는 걸 인증해야 되는데 MRI를 찍어도 인증이 안 돼. 그러면서 1급 장애인들이 1, 2, 3급 장애인들이 중증 장애인들인데 비중증 장애인으로 분류가 된 거야. 그래서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의 예산이 대폭 줄은 거야. 결국 이게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 보조 비용도 부자들이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했단 말이야.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장애인 활동 보조비를 깎은 거예요. 이거 아는 장애인들한테 물어봐. 다 그랬어. 예. 중증 장애인들한테 MRI를 찍어서 1급 장애인인 거를 증명을 하라고 그러고, 그 증명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활동보조 서비스를 못 받는 거야.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부자라서 개인이 사람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괜찮지.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가난한 장애인들이, 그래서 뭔 일이 생겼어. 불타 죽었잖아, 장애인이. 빌라에,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에 불이 났는데, 중증 장애인이었고, 이 사람은 활동보조 서비스가 끊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대피를 못해갖고 죽었어. 박근혜 정부 초기 13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갖고 지금 박근혜가 중증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대선 공약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원래 안 됐던 사람들이 이제 이명박 때 대폭 깎은 거야. 원래 이만큼 받던 사람들이 요만큼으로 줄여놨는데 박근혜가 이 정도 늘려놓은 거야. 원래 김대중 노무현 때 이만큼 혜택 받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명박이 5분의 1 정도로 줄여놓은 거야. 근데 그거를 박근혜가 한 50% 정도 늘려놓고 막 생색내고 있는 중인 거야. 그때도 예를 들어서 뭘 했느냐 하면,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내리는 걸 보면 얼마나 분노하느냐. 그런 논리로 실제로는 장애인에 대한 그 지원금을 깎기 위해서 그 논리를 쓴 거예요. 이번에도 그 쉬운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지각을 자주 하는 직원을 자를 수 없는 그 현재의 제도를 바꾸겠다.
지금 정규직 중에서 누가 얼마나 지각을 자주 하냐고. 누가 얼마나 지각을 자주 하냐고. 그런 사람 몇 명 안 돼. 그런데 그런 예를 딱 들어가지고 그 해고를 합리화하는. 왜? 원래 우리나라 법에는 정규직을 함부로 자를 수가 없었어. 왜?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희망퇴직을 시키겠냐고. 희망퇴직을 막 종용하잖아. 희망퇴직해라. 그러면 퇴직금 주겠다 막 이런 거잖아. 결국 이 쉬운해고는요. 이 퇴직금의 양도 변화될 거야 앞으로. 쉬운해고라는 건 원래 퇴직금이라는 걸 주면서 희망퇴직을 유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 법에는 함부로 해고를 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퇴직을 하라고 막 설득하면서 돈 주고 해고를 시켰던 거야. 그런데 이제 박근혜가 바꾼 법으로는 해고당할 때 돈도 못 받는 거야. 옛날에는 해고하면서 돈을 줬는데 이제는 해고해도 돈을 안 주는 거야. 그게 쉬운 해고야. 그게 박근혜식 노동정책인데 그런 못돼 처먹은 방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각하는 직장인이라는 있지도 않은 존재를 팔아먹고 있는 거야. 실업급여도 문제예요. 이게 김대중 노무현 때 실업급여 제도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지금은 그 실업급여를 타는 게 너무 어렵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미뤄지는 거야. 뭐 실업급여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준다고 그러면서 원래 실업급여는 어떤 거였냐면 내가 지난달에 받았던 월급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바로 줬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야.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도 몇 달씩 미뤄지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100만 원 받아서 살던 사람이 100만 원을 못 받게 되면 이 사람 한 달도 못 견뎌. 몇 달씩 늦어지는 거야. 그 가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 때문에 2차, 3차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업급여를 안 주고 있어. 신청을 하다 포기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대. 기가 막히죠? 아니 야당이 무슨 수로 막아요. 야당이 무슨 수로 막아. 지금 야당이 그런 걸 밝혀내고 있는 건데. 지금 국정감사 중이야. 그 야당 의원들이 그런 걸 밝혀내고 있는 거야. 밝혀서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고 그걸 해결하는 게 여당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잖아. 그럼 야당이 뭐 했느냐. 왜? 그게 왜 야당 탓이야. 선생이 잘못 가르쳤는데 학생이 뭐 했냐는 거야. 학교가 잘못했는데 학생들 뭐 했냐는 거야. 학부모 뭐 했냐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 이게 그렇게 국가에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소위 뉴스에서 그렇게 세뇌를 시킨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정부가 잘못했어. 도대체 야당은 뭐 한 거냐. 맨 처음에 그렇게 쓰기 시작한 새끼가 누군지 찾아내야 돼. 정부가 잘못한 건 정부의 잘못인데 야당이 뭐 했니. 야당한테 사람들이 제보를 해서 야당이 공개적으로 밝힌 거야. 그런데 언론이 야당 누구누구 의원이 밝혀냈다라고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지네들이 아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알아낸 것처럼 정부 여당의 잘못을 기사로 쓴 다음에 그동안 야당은 뭐 했나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해. 기가 막히죠? 요게 얘네들의 논리야. 언론의 메커니즘.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늘 해왔던 거야. 새누리당에서 사고를 친 국회의원은 절대 새누리당이라고 안 불러. 무소속이라고 부르지. 전 새누리당이란 말 안 해. 무소속이라고 써. 모든 방송에서. 그런데 3년 전에 탈당한 시의원도 여전히 전 새정치연합이라고 불러. 기가 막힌다니까요. 탈당한 지 한참 된 사람을 몇 년이 지나도 민주당 의원, 심지어 5년 전 야당의 정책자문위원이 사고를 쳤어. 그거를 전 민주당 자문위원이라고 쓰더라니까. 당 이름이 그동안 몇 번이 바뀌었는데, 그 몇 년 전에 당직자였던 사람이 사고를 친 걸 새정치연합의 전 자문위원 이렇게 쓰는 거야. 기가 막히죠? 기자 마음이 아니야, 그거. 그게 매뉴얼이라니까. 보도지침. 그래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적인 기사를 제목으로 뽑지 않아.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절대 뭐라 그러나 부정적인 제목에 새누리란 이름을 쓰지 않아. 가령 안상수 보온병이라고 다 얘기했지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라고 얘기 안 해. 그렇잖아요. 안상수 보온병 얘기하지 새누리당 대표 안상수라고 얘기 안 했어. 그때 새누리당 대표였어요. 그 옆에 한나라당이지. 한나라당 대표였어. 그 옆에서 보온병을 들고 이게 155mm 포예요 했던 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라는 얘기도 안 하잖아. 심지어 그 사람은 포병 부대에서 장군단 사람이야. 그런데 보온병하고 탄피하고 구분을 못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이게 언론이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여당, 이명박 박근혜 당의 사람들을 다룰 때는 당명을 철저히 노출시키지 않아. 그런데 야당 관련해서는 철저히 밝히는 거야.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 기억나죠? 민노당 이숙정 의원. 민노당 구의원 이숙정 사건. 난리도 아니었어. 민노당인 것도 나오고 이름도 나왔잖아. 그런데 도봉구 의회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폭행 사건이 있었어. 그 한나라당 구의원이 그런 거거든? 그런데 도봉구 의원 폭행 사건으로 나와. 얼마나 웃겨. 아니 민노당 이숙정이 공무원한테 가서 행패를 부린 건데 그건 민노당 이숙정이라고 분명히 적어서 발표했어. 모두가 보도하고 CCTV까지 공개했어. 그런데 한나라당 구의원이 구청 공무원을 두들겨 패가지고 구청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에서 고소를 했어. 그런데 그걸 보도하면서 도봉구 의회 의원 공무원 폭행 이런 식이야. 그 야당은요. 그리고 뭐 무슨 기초단체장이 잘못했다. 기초단체 의원 잘못했다. 새정연 기초의원 뭔 사고쳐. 이렇게. 그 새정연 기초의원이 수백 명인데 그 말 한마디로 수백 명의 이 새정연 기초의원들은 쌍욕을 같이 덩달아서 먹는 거야. 이게 언론이 일부러 매뉴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켜. 그래서 정부 여당의 잘못도 관리 감독을 못한 야당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부분은 언론에 보도도 안 해. 언론에 보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싸우는 척. 원래 누구야? 세종시로 행정부 일부를 이전하기로 했잖아. 근데 그거를 이명박이 그렇게 이전을 하면 강남에 지가 가진 땅값이 떨어질까봐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 박근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한마디 해. 그런 말 언론이 그 당시에 야당은 몇 년 동안에 걸친 약속인데 국민과의 약속인데 응? 충청도표 얻으려고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이명박도 공약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 그러면서 막 야당이 막 머리 깎고 난리가 났어. 바깥에 나가서 장외투쟁해. 보도가 하나도 안 나와. 박근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한마디만 보도가 나오고 박근혜네 집 앞에서 기자들이 2주일인가 하여튼 짱을 쳐. 그러다가 갑자기 박근혜가 나와. 밥 먹으러 간대. 밥 먹고 와서 문제의식이 많이 반영됐다. 그리고 씩 들어가. 그동안에 야당은 몇 명 굶어 죽어도 보도를 안 해. 그런 식이에요. 예. 그게 언론의 보도 지침이야. 우리의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다못해 먹는 거 가지고. 먹거리.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게 언론에서 말이에요. 아주 자주 사용하는 소재들이 있어. 먹거리 뉴스. 먹거리 가지고 어떤 뉴스가 나오면 온 국민이 막 화가 나잖아.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거 되게 싫어해. 그거를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쓰레기 만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위사실이었어. 버리는 쓰레기 단무지로 만두를 만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허위사실이었고 그때 만두공장 사장 몇 명이 자살했어. 부도 나가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쓰레기 단무지로 만두 만든다고 쓰레기 만두 파동을 일으켰는데 언론이 그게 가짜였어. 나중에 그게 버리려고 한쪽에 쓰레기로 버리려고 분리해놓은 걸 찍어다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갖고 나중에 그 만두집 그거 아직도 몰랐어요? 그거 허위사실이었어. 예, 그게 허위사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만두공장 사장이 2명인가가 자살을 했어. 근데 나중에 그로부터 한 2년인가 지난 다음에 밝혀졌잖아.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한 거야. 그 당시 너무 기가 막혔다고. 버리려고 한쪽에 쓰레기를 모아놓은 걸 뭐냐고 물어보고 찍어가더니 그걸로 만두 만든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만두 공장이 다 같이 당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먹거리를 가지고 뉴스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공포하고 분노하게 해. 근데 그 뒷면에는 더 중요한 뉴스가 있는 거야. 중요한 뉴스가 있을 때 먹거리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아동학대 뉴스.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해. 그러니까 이제까지 4.19 혁명이 일어나고 87년 60항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 어린 학생이 죽었기 때문이야. 어린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그게 우리 국민의 착한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4.19 혁명이 왜 일어났어? 김주열 시신 때문에 일어난 거야. 87년 60항쟁이 왜 일어났어? 박종철 죽고 이한열 죽으니까 일어난 거야. 그게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네들이 태완이 뉴스, 대구 황산 테러 사건, 그 다음에 세월호. 국민들이 왜 세월호 때 들고 일어났냐면 우리 국민들의 기본 정서가 그게 있는 거야. 아이들에 대한 잘못, 가령 어린이집 학대 동영상, 그건 언제나 핫토픽이잖아. 말 못하는,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약자를 괴롭힌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어린이집 학대 영상이 좀 됐어. 한여름에 나왔는데 애들이 다 긴팔 입고 있어. 어린이집 학대 동영상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터트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막 어떤 뉴스가 나오면 나영이 사건이 대표적이죠. 나영이는 가명입니다. 그 나영이라는 아이가 그 성폭행을 당했다. 그 사건 났을 때 난리가 났잖아. 그러면서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3일 동안 30만 명이 서명을 했어. 조수순한테 사형을 달라고. 근데 그때 왜 그랬냐? 쌈이라는 KBS 프로에서 이명박이 KBS 사장 바꾼 다음에 첫 작품이야, 그게. 쌈이라는 프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1심에서 12년형을 받고 항소했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마치 2심이 아직 2심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한 거야. 그런데 찾아보니까 항소는 이미 끝났고 대법원 판결 나기 3일 전이었어. 대법원 판결 나기 3일 전이었으면 이미 그 판결문 쓰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3일 동안 막 30만 명을 서명하게 한 거야. 그러면서 원래 우리나라 언론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하지 않는다는 기자들의 불문율이 있었어. 왜? 모방 범죄가 나올까봐 성폭력 범죄를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어, 이제까지. 그런데 그 당시 나영이가 당한 건 너무나 상세하게 복사돼가지고 돌아다녔어. 일부러 퍼뜨린 거야. 자극적인 뉴스로. 왜 그랬냐? 좌우지간. 그래서 국민 30만 명이 서명을 한 3일째 되는 날 조두수는 12년형을 확정받았어요. 12년형을 확정받았어. 그것도 속은 거야. 이것도 처음 듣는 사람 있죠? 그럼 왜 그랬냐? 나영이 사건과 세종시가 연관되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이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한 걸 어떻게든지 무마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충청도 사람들을 달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한테 너희들에게 차기 대권주자를 줄게. 너 충청도 사람으로 차기 대권주자를 앉힐게. 그러면서 충청도 출신 서울대 총장을 데려온 거야. 그게 누구였지? 누구라는 서울대 총장을 총리로 데리고 온 거야. 지명을 했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총리는 국회에서 투표를 한단 말이야. 정운찬. 국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이 사람의 비리가 막 드러난 거야. 그래갖고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얘는 총리 후보가 아니라 구속돼야 된다 막 이렇게 불만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 정운찬 총리에 대한 반대 여론이 60%가 난 날 아침에 그게 보도가 나. 그날 아침 라디오에서 정운찬의 총리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65%다. 60%인가 65%다라고 방송이 나왔어. 그날 저녁 때 쌈이란 프로가 나와. 쌈이라는 프로가 나왔고 3일 동안 오로지 그 나영이 사건으로 온 나라를 뒤집어 엎어.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조두수는 12년형이 확정됐고 아무도 모르게 정운찬이 총리 임명장을 받았어. 그게 연관된 사건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예. 정말 기가 막히죠?
이거 오늘 처음 들은 사람. 나영희 사건에, 더 웃긴 거, 이미 나영희 사건이 1심, 2심이 지난 한참 오래된 사건이라는 거.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아. 마치 엊그제 일어난 사건처럼. 예. 이 얘기도 처음 듣는 분 많구나. 예. 이게 이제 그 세월호랑 메르스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내용 지금 처음 보시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그 다음, 지금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왜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그렇게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게요. 나는 이재명 시장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가 얘기한 내용을 책임지길 바라고 성공한 시장이 되길 바래.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재명을 띄우고 있어. 전국적으로 이재명을 띄우고 이재명도 라디오에 나와서 기회가 되면 대선 도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재명이 자기 입으로 기회가 되면 대선 도전하겠다. 기회가 되면 몸통이 되고 싶다. 그런 얘기 지금 실실 흘리고 있어. 그 기초단체장 출신이 곧 대선 나갈 것처럼 그렇게 풍선불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그 다음, 내가 왜 이재명을 띄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느냐, 왜 들여다보고 있느냐, 이게 역사적 사건이야.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92년도에 그러니까 그 87년에 대선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를 따냈어. 근데 첫 번째 대통령이 누가 됐어? 노태우가 됐어. 왜? 김영삼, 김대중이 끝까지 서로 양보 안 하고 둘 다 출마해갖고 김영삼, 김대중 둘이서 얻은 표가 53%인데 35%를 얻은 노태우한테 진 거야. 그게 87년 선거였어요. 그래서 92년도에 기회가 다시 왔어. 근데 90년에 김영삼이 자기가 김대중한테 내용으로 밀리니까 김영삼이 그때 누구니? 민자당으로 들어가. 민자당으로 합당을 하면서 신한국당이라는 당을 만드는 거야. 김영삼이. 그래갖고 3당 합당을 했어. 김영삼당, 김종필당, 노태우당이 합당을 해가지고 신한국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신한국당 대선 후보로 김영삼이 자리를 하게 돼. 근데 이제 김영삼이 아무래도 여당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김영삼을 지지했던 많은 민주 세력이 이탈해버렸어. 그러니까 김영삼이 자기가 안 될 것 같았단 말이야. 이게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언론에서 어떻게 했느냐. 김영삼, 김대중이 이제 대통령 후보인데 김영삼, 김대중에 대해서는 언론이 보도를 안 해. 92년 대선 때. 뉴스에 김영삼 잠깐, 김대중 훅 지나가. 그리고 누가 나와? 정주영 10분. 정주영 얘기만 10분씩 나와. 뉴스에서 10분이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도 특히 정주영을 뭘 했냐면 정주영이 말도 잘 못해. 혀가 짧아갖고 말도 잘 못하고 말하는 뽐새가 안 나와. 발언하는 내용은 안 나와요. 막 열광하는 그 정주영이 동원한 인력, 그 사람들만 보여주는 거야. 정주영이 동원한 인력만 보여주면서 정주영이 이만큼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뉴스를 매일매일 10분씩 해줬어. 그래서 정주영이 되나보다 그랬다니까 사람들이. 그래갖고 어떻게 돼? 정주영이 19%를 먹어. 그리고 간신히 김영삼이 김대중보다 2% 앞서서 당선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정주영을 정주영을 일부러 띄운 거야, 언론에서. 제3후보를 띄워가지고 김대중을 떨어뜨리고 김영삼을 당선시켰어. 92년에. 그리고 이 93년에부터 김영삼이 집권을 해가지고 처음에 금융실명제도 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도 하고 괜찮았어. 그런데 김영삼의 단점은 뭐야? 멍청하다는 거야. 금융정책을 못 썼어. 제대로 펴지를 못한 거야. 특히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전무했어. 글로벌 떠들고 다니는데 그게 뭔 의미인지를 몰라가지고 IMF를 덜컥 신청하는 바람에 나라가 존망하게 되는 거야. 나라를 망하게 했어. 그리고 나서 김영삼이 나라를 말아먹으니까 지네들이 수습이 안 되거든. 신한국당에서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마침 이회창 그 아들의 병역 비리 사건이 터져. 둘 다 체중 미달로 군대를 안 갔는데 대학교 친구들이 그 정도로 마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병역 기피 의혹이 터지기도 했어.
그런데 이인재가 나가는 걸 막지 않았어. 이인재가 대선 출마하는 걸 언론에서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김대중이 간신히 당선되는 거야. 이건 얘네가 일부러 김대중을 당선시킨 거야. 왜? 김대중을 당선시켜 놓고 92년부터 92년이 아니라 98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 경제 체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야. IMF 들어와서 중소기업 다 망하게 하고 국민 90%를 실업자를 만들어. 그러다가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일을 지네들이 안 하고 김대중한테 그 일을 다 모른 거야. 그 다음에 독도 밀약. 그러니까 독도 밀약을 한 게 누구야? 박정희야. 박정희가 어떤 분이 이제 독도 갔다 오셔가지고 왜 독도에 우리 군인이 안 지키고 경찰이 지키나요? 묻고 있더라고요. 그게 독도 밀약 때문이야. 독도 밀약이 뭐냐? 박정희가 일본하고 그 굴욕적인 한일 수교를 맺으면서 그때 약속을 해요. 독도를 양 국가에서 한일이 동시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자. 한국이 갖고 있지만 절대 일본의 허락 없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군인을 주둔하지 못한다. 독도 주변에서 경제 수역을 만들 때는 반드시 공동 수역으로 한다. 이걸 그 독도 밀약을 박정희하고 일본이 맺은 거야. 물론 그때 김종필이라고 그 일본의 총리하고 몰래 합의를 했지만 어쨌거나 박정희가 일본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지랄하는 바람에 일이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걸 몰랐어. 그걸 우리는 전혀 몰랐어. 언제 알았냐? 김대중 때 알게 된 거야. 독도 밀약이라는 게 있다는 걸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김영삼이 독도 밀약에 따라서 경제 수역을 맺어. 공동 수역으로. 김영삼이 한 거야, 김영삼이. 독도 인근을 경제 수역으로 일본하고 공동 수역 공동 수역. 독도 인근에서 일본이 공동 수역으로 경제 활동하라고 그거 협상해 준 게 김영삼이야. 근데 이 새끼들이 도장은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찍었어. 김대중 정부가 처음에 너무 당황한 거야. 독도 앞에 경제 수역을 도장 찍으러 간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말렸어. 절대 찍지 마라. 절대 찍어주면 안 된다. 이거 재협상해야 된다. 근데 이 새끼들이 가서 찍어줬어. 김대중 정부 초기에, 아주 초기에 일부러 그런 거야. 그렇게 독도 주변을 공동수역으로 만들었지. IMF 불러들여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구조 싹 바꿔놨지. 그 다음에 또 뭐 했더라. 카드 여러 가지 규제들을 김대중 때 다 없애. 원래 있었던 규제들을 다 없애는 거야. 김대중이 연봉 5,600까지만 신용카드 해주는 거를 3,300까지만 풀어라. 근데 전면 풀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재벌들이 완전히 자기네들의 지배구조를 확장하는 게 김대중 때야. 정권이 막을 수가 없었어. 김대중이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하려고 그러면 홍상트리오! 그러면서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터뜨려가지고 대통령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이제 김대중의 2년 반, 뒷부분 2년 반. 그러면서 2002년 봄에는 민주당이 집권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김대중의 새 아들 홍삼트리오라 그래갖고 김대중의 새 아들이 재벌들한테 용돈 받았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었다. 날마다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가 나올 때가 언제였냐면 2002년 지방선거 때였어요. 여러분 몰랐죠? 그때 우리 신랑이 선거운동 중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 지방선거 앞두고 홍삼트리오를 터뜨린 거야. 예. 그래가지고 날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비판. 그래서 그 지방선거에서 야당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 민주당이죠. 민주당을 죽이려고 대대적으로 그렇게 보도를 한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정말 너무 괴로웠다고. 우리가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선거를 치렀어야 됐기 때문에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뭐 하여튼 우리는 간신히 살아남았고 되게 이제 많이 어려웠어 그때가. 2002년 선거가. 2002년 그 선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그때 월드컵 바람이 부는 거야. 월드컵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노무현 국민 경선 광주에서 노무현이 1등하는 순간 대선의 판도가 바뀐 거야. 광주 사람들이 노무현을 1등으로 뽑아주니까 그때 전부 다 광주는 한강옥이라 그랬어. 그런데 노무현이 1등을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노무현이 파죽지세로 서울까지 1등을 하면서 올라와요. 그래서 전혀 이길 수 없는 대선을 이긴 거야. 노무현 바람으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노무현이 국민 경선으로 9월달에 후보가 됐어. 그러자 언론에서 노무현으로는 안 된다. 노무현으로 안 된다. 그러면서 야당 중진 의원, 민주당 중진 의원, 노무현으로는 안 된다. 익명으로 뭐 인터뷰. 그 새끼가 누굴까 지금도 궁금해. 그러면서 야당의 중진들이 노무현으로는 안 된다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언론에 보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론조사 정몽준 1등. 계속, 여론조사 정몽준 1등. 날마다 정몽준이 여론조사 1등을 한다고 보도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김민석 뭐 이런 정치인들이 정몽준이네 캠프로 이동을 해버렸어. 노무현으로 안 된다. 그러면서 정몽준한테 가겠다. 그리고 정몽준으로 줄을 쓴 거야 사람들이. 그게 2002년 대선의 모습이었어. 그래서 정몽준이 1등이라고 계속 띄운 거야.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서 또 승부수를 띄우는 거야. 정몽준하고 1대1로 전화 여론조사 하자. 그래서 무조건 전화 여론조사 해갖고, 후보 단일화 방안도 정몽준 니 맘대로 해라. 정몽준이가 무조건 전화 여론조사로만 하자 그랬어. 당원 투표 배제하고. 노무현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랬어. 노무현은 알았던 거야. 뭘 알아?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선 후보 누구가 좋냐라고 물어보면 정몽준을 찍어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누굴 하는 게 좋겠냐라고 여론조사가 들어가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국민 경선으로 만들어낸 후보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노무현 대통령 거기까지 머리가 돌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1대1 여론조사를 해요. 그래서 결국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됐어?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정몽준이 출마를 안 하고 대선에서 간신히 이기게 돼. 그때도 제3후보 띄운 거야. 정주영 띄우고 정몽준 띄우고. 그 다음에 2007년이 됐어. 자, 2007년이 되자 그때 또 누구를 띄워? 허경영을 띄워가지고 대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대선에 대한 관심도를 확 떨어뜨리는 거야. 허경영. 모든 언론이 허경영만 얘기해. 그래갖고 대선이 아주 웃음거리를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엔 누구를 띄웠어? 문국현. 그러면서 막 언론에서 정동영 얘기는 언론에 안 나와. 이명박 정동영 얘기는 별로 안 나와. 왜냐하면 그 당시 이명박한테 박근혜가 막 들이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과 14범이다 막 이런 건 이명박한테 막 공격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명박 얘기, 정주영 얘기, 정동영 얘기는 안 나와. 오로지 문국현. 예능 프로에도 문국현.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언론에 나는 문국현 지지자다.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90%가 문국현 지지자였어. 어마어마했어. 그런데 까보니까 5.8% 나왔어. 역시 제3후보를 띄워서 누구를 죽인 거야? 야당을 죽인 거야. 민주당을 죽인 거야. 그 다음에 2012년 선거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를 띄웠어요? 2012년 때 똑같은 방법으로 안철수를 띄운 거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를 띄운 거예요. 일부러. 그래갖고 안철수 열풍. 날마다 안철수 열풍이라고. 안철수의 새정치바람. 날마다 언론에서 써댔어. 그런데 말을 시켜보면 할 줄 아는 말이 없어. 전부 다 언론이 써댄 소설이었던 거야. 제3후보 띄우기. 예. 그래갖고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서 안철수가 박근혜 이겼다. 그것도 왜 그랬냐? 그 전에는 박근혜 대 1대1로 물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안철수가 박원순 시장한테 시장 포기를 했잖아. 박원순 시장이 출마하겠다니까 자기가 포기를 했단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윤여준의 쇼였고 실제로 안철수 나갈 마음도 없었던 거야. 그런데 박원순한테 양보한 것처럼 쇼를 했다는 거 아니야. 윤여준의 인터뷰 내용대로라면. 그날 갑자기 안철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돌려. 그래갖고 CBS를 통해서 공개해요. 안철수가 대선 후보 1위. 박근혜를 이겼다. 그때까지 한 번도 박근혜 대 누구라고 1대1로 물은 적이 없어. 언제나 박근혜 다음 중 대선 후보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이해찬,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박영선.
한 7명을 늘어나요. 야당 후보가 7명이야. 야당 후보 7명의 지지율이 60 몇 프로야. 65%야. 그런데 박근혜 지지율 12%. 그럼 박근혜 1등 이렇게 보도를 했다니까. 박근혜는 혼자 나왔고 야당은 7명인데 당연히 표가 갈라지잖아. 박근혜 12%, 그 다음에 문재인 11%, 1% 차이야. 그런 얘기 안 해. 박근혜 1등이라고만 보도하는 거야. 그렇게 했어. 그래서 야당 후보 모두가 박근혜한테 진다. 박근혜가 계속 1등 한다라고. 모든 야당 후보보다 박근혜가 1등 한다는 이런 개구라를 쳤다니까? 그게 무슨 그 당시에 맨 처음부터 여론조사를 박근혜 대 문재인, 박근혜 대 이해찬 이렇게 했어야지. 왜 여당은 1명, 야당 7명. 그래놓고 박근혜 1등 그게 말이 돼?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김무성 대 문재인, 박원순, 뭐 안희정 다 늘어났다니까? 야당은 4-5명 늘어놓고 김무성 하나야. 그래놓고 김무성 1등이래. 이런. 그게 너네가 2007년에 통한 방법인데, 어? 너네가 2007년에 그 방법을 통해서 2008년부터지. 2008년부터 12년 동안 그 장난을 쳐가지고 박근혜를 만들었지. 이제 안 통한다고. 어? 똑같은 거야. 지금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럼 왜 김무성 문재인으로 안 물어보냐고. 어? 김무성 문재인, 김무성 박원순 물어봐. 그거 작년인가 물어봤어요. 작년인가 물어봤는데 다 이겼어. 김무성이 누구도 못 이겼어. 어? 그러니까 올해 김무성 1등. 내가 볼 때 지금 박근혜 김무성 쇼하면서 김무성을 대선 후보로 키우는 거야. 그거 알아요? 박근혜하고 김무성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김무성 지지율 올라간 거? 원래 김무성이 문재인, 박원순보다 훨씬 미친 3등이었어. 근데 언론에서 김무성하고 박근혜가 막 싸우는 것처럼 쇼를 하면서 점점점 올라간 거야, 몇 달 동안. 응. 이게 여론조사 발표란 이름의 여론조작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야당의 유력 주자 다 올려놓고 김무성 하나, 5명 중에 1등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정말 씨발이지 이렇게 하면. 1대1로 물어보라니까? 김무성 문재인, 김무성 박원순, 김무성 안희정 이렇게 물어봐. 왜 그 자랄이야? 얘네들이 하는 방법은 늘 그거야. 여당 후보 1명 대 야당을 쫙 늘어놓고 여당 1등이라고 세뇌시키는 거. 그게 하나야 방법. 또 하나는 뭐냐? 제3후보, 야당의 제3후보 띄우기. 실제로 대권에 도전할 만한 문재인이나 박원순이나 안희정은 보도가 없어. 다 욕만 해. 문재인 리더십에 문제 있다. 박원순 아들이 뭔가 이상하다. 안희정은 아예 보도가 나온 적이 없어. 그래놓고 날마다 이재명 보도만 해. 심지어 조선일보에서도 까는 척하면서 이재명. 보도를 지금 봐봐. 중앙일간지에서 이재명 보도하고 안희정 보도하고 비교해보라고. 안희정은 도지사야. 이재명은 기초단체장이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야. 더 가까운 건 광역이야. 안희정에 대한 뉴스 하나도 없다니까. 이재명. 언제나 이재명. 그러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이게 걔네들의 제3후보 띄우기야. 자, 이제까지 몰랐는데 오늘 망치부인 얘기를 듣고 내가 왜 이재명 띄우지 말라 그러는지 이해가 된 사람 손. 이제까지 잘 몰랐는데 망치부인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나니까 아 이재명을 띄우는 게 그 문제 있는 거구나라는 거 알겠다는 사람 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걔네들의 언론 전술이야. 보도 전술. 미디어 전술이야. 김무성 대선 후보 만들기 프로젝트.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망치부인 설명 오늘 처음 들은 얘기가 많다.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 전혀 몰랐다는 사람 손. 이런 언론에서 이 구도를 짜왔다라는 거 전혀 몰랐다라는 사람 손. 그래요. 어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맞지?
여러분 지금 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딱 맞는 얘기지요. 이거를 제가 9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은 이 뉴스를 왜 언제나 시사 문제가 막 확 터졌을 때 오잖아.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과거에 여러 번 했었는데, 이번에 세월호로 들어오고 메르스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거야. 예. 나는 이재명 시장이 다음번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해서 경기도지사가 되면 나는 바로 대선 후보가 된다고 봐요. 이재명 시장이 지금 성남시에서 그 2번 재선이 됐어. 그리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어. 그러면서 굉장히 성남시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경기도에서 이재명이 만약에 도지사가 됐다. 그러면 이재명은 바로 대선 후보 1위야. 왜? 경기도라는 데가 그런 곳이에요. 경기도지사 했으면 바로 대선 가는 그런 곳이야.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광역 지역이 13개인가 14개 있잖아. 서울, 경기, 충북, 충남, 대전,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 그 다음에 울산,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세종, 14개지. 14개 광역시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딜까요? 구성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딜까요? 경기도예요. 경기도가 1300만이야. 경기도가 1300만. 광역이래도 경기도하고 인천하고는 급이 달라요. 경기도가 1300만이야. 서울이 1100만. 그리고 인천이 200만인가? 인천이 200만인가 하여튼 그래. 그래서 경기도가 제일 많아. 광역단체 중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 경기도 사람들이 일단 압도적 지지를 해줘. 그래서 경기도가 인천 290만, 인천이 300만이에요. 그러면 수도권 인구가 더 많겠네. 그러면 서울이 1000만인가 보다. 서울이 1000만, 인천이 300, 그 다음에 290만, 그리고 경기가 1250만, 이 정도 되나 보다. 옛날에는 1300, 1100, 인천 200만 이랬는데 그 인천에 신도시들이 개발되면서 서울 사람들이 많이 인천으로 이동을 한 거지. 하여튼 그래서 이 수도권 인구가 2500만이에요. 수도권 인구가 2500만인데 그 2500만 중에서도 지금 이제 밀려나고 있는 거 아니야. 점점 더 멀리. 그래서 수도권이 2500만이야. 여러분 아주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그 박근혜하고 문재인이 득표한 지역별 지도. 그게 어제 어떤 언론에 나왔는데 그 지도 어떤 물리학자 세상물적 물리학 세상물적 물리학인가를 한번 검색해봐봐. 그 기사를 한번 보면 지도상에 서울, 경기, 그 다음에 호남을 서울, 경기, 호남, 충청 일부 지역만 문재인이 이기고 전국이 새빨개. 그러면 박근혜가 압도적으로 이긴 거라고 나와. 그런데 실제로 표는 2% 차이였어. 그잖아요. 표가 2% 차이였어. 어떻게 된 거지? 예. 이게 인구 밀도의 문제인 거야. 인구 밀도. 그래서 인구 밀도로 분석을 해보면 반대반이 나와. 거의 절반가량이 나와요. 왜냐면 서울 수도권에선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어. 예. 서울 수도권에서, 왜냐면 인구 절반이 서울 수도권 살잖아. 예. 요거 한번 그 기사 볼게요. 아니 이 기사를 우리가 다 볼 시간 없고 재밌는 기사니까 한번 관심있게 보세요. 재미있는 기사니까 관심있게 보시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런 지도가 나와. 박근혜 대선 압승 지도만 바꿔봤을 뿐인데 세상물적 물리학이라고 이걸 쓴 사람인데요. 이거 봐봐. 자, 이게 지역별로 본 박근혜와 그 문재인 지지도야. 그러면 대부분이 국민 절대 다수가 박근혜를 지지한 걸로 보이잖아. 그죠? 예. 이게 이제 서울, 경기, 호남, 그 다음에 제주. 이렇게 보면 문재인은 호남 사람들만 지지한 것처럼 보이잖아.
이 지도가. 그죠? 야, 그런데 이걸 인구수대로 표시를 하면, 인구수대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전라도 쪽 득표보다 서울, 경기 득표가 훨씬 더 많은 거야. 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신기하죠? 인구 비례로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중요한 요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언제나 캐스팅 보트는 누구냐? 충청도야. 언제나 캐스팅 보트는 충청도예요. 내가 그랬잖아. 충청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 표현을 안 한다. 정치적인 입장을 절대 표시 안 해.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게 곧 전국적 판도야. 그리고 이제 충청도 사람들이 나중에 누굴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충청도가 되게 중요한, 언제나 그래서 충청도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죠? 박근혜가 칼침 맞은 다음에 대전은요, 그거 뻥이었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었다고. 나중에 그랬잖아, 거짓말이라고. 박근혜가 충청도를 고민했다라는 식으로 만들어낸 얘기라는 거야. 칼침 맞고 깨나자마자 대전은요, 그 개뻥이었다고.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 서울 경기의 인구가 2,500만이야. 인구의 절반이야. 그래서 서울 경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호남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호남도 누가 충청도가 캐스팅 보트야. 이 사람들은 또 나중에 분위기로 확 몰아주는 데야. 그래서 충청도의 마음을 얻으면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충청도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쟤네들은 철저히 안희정을 죽이는 거야. 철저히 안희정을 죽이는 거야. 안희정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보도가 없을까. 사실 이 안희정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예요. 잘생겼지, 서글서글하지,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 재선이나 됐지. 안희정은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의 미디어가 살아있다면 안희정 같은 존재는 매력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속 방송에 내보내고 싶은 캐릭터라고. 철저히 안 나와. 의리 있지. 방송에서 안 보여주는 거야. 왜? 안희정을 보여주면 충청도 사람들이 안희정에 대한 호감,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감 이렇게 갈까봐. 그래서 안희정을 안 보여주는 거야. 중앙언론에서 절대로 안 보여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희정이 막 그 지역 사람들이랑 막 어울려서 막걸리 마시고 어울려 노는 거 나와봐. 충청도 사람들이 확 쏠리게 돼 있어. 그러면 충청도에서 안희정한테 쏠리면 새정치연합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언론에서 안희정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신 이재명 날마다 이재명만 띄우는 거야. 기가 막히죠? 내가 오늘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나한테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왜 부정적으로 얘기하냐고 텔레그램 보내면 전부 다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도 참아주는데 한도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치인을 판단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치인을 판단할 때 꼭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게 있어. 뭐냐?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스캔들이 있어. 어떤 사람에 대한 스캔들이 있어. 어떤 정치인에게. 이 스캔들이 대선이 되면 이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대선에 나오게 되면. 노무현을 안 된다라고 외칠 때 뭐 했어? 노무현 장인이 비전향 장기수였던가? 그랬잖아요. 비전향 장기수였던가, 빨치산이었던가. 그걸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버리면, 마치, 그냥 노무현 빨갱이다. 그렇게 공격할 때 안 된다 그래서 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실실 도망간 거야, 정몽준한테. 그런데 그걸 누가 판을 또 바꿨어? 노무현이 바꿨잖아. 그러면 내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 한마디에 전국의 여성표가 노무현으로 정리됐어. 그러면
이제 와서 내 아내를 대통령 한번 하겠다고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 한마디에 아줌마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냥 노무현 찍어준 거야. 그게 노무현이야. 노무현은 정말 이렇게 사지로 갔을 때 사지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그만한 사람이 드물어. 자기가 떳떳하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왜 마지막에 그랬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박연차가 빌려준 10억, 그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던 거야. 자기가 알았으면 안 받았겠지만 자기가 모르고 그 돈이 오간 것 때문에 거기서 무너졌대. 그게 나중에 문재인 인터뷰에 나와. 문재인 인터뷰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갖고 한겨레 인터뷰에 나왔는데 그 박연차한테 돈 받았다는 10억을 빌렸다라는 그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자기 스스로 떳떳해야 사는 사람이야. 자기가 떳떳하면 그 지옥불을 뚫고 나오는 사람인데 그 10억을 빌렸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웠던 거야.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던 거야. 정말 치욕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 자신의 그 한을 표현한 거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스캔들이 있어. 그런데 이 스캔들을 봐봐. 지금 박원순 아들이 병역을 기피하지 않았다. 검찰, 병무청,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대한영상학회 전부 다 이미 인증이 끝난 사건이야. 그런데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박원순 아들을 도로 증인 신청까지 한대. 군역을 필했어. 박주신은 군역을 필했다. 병역 비리가 없다. 병무청에서 인정했고, 그 다음에 양승호라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영상학회 학회장도 인정했고, 세브란스 병원 원장도 인정했고, 대한민국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이라고 인정한 사건이야.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사법부와 검찰이 단지 내년 총선용으로 박주신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일제히 떠들면 가령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 폭행했다. 언론에서 일제히 떠들어대면 사람들이 그게 사실인 줄 알잖아. 세월호 유가족들이 보상금을 요구했다. 그럼 일제히 떠들고 막 텔레그램으로 퍼돌리고 그럼 사람들이 그런 줄 알잖아. 물량 공세야. 압도적으로 떠들어버리는 거. 대선 때 예를 들어 그 대선 후보로 진짜 경쟁력 있는 AB 후보가 있어. 그런데 언론에서 키우는 C 후보가 있어. 나중에 C 후보를 결국 막 키워가지고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이 돼. 예를 들어. 근데 A 후보, B 후보 중에 누가 될 거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언론이 계속해서 C 후보의 스캔들만 보도한다면 일제히 이 대선 후보 국민 경선은 어떻게 될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 쟤네들이 띄우는 건 그거야.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야. 그때 가서 정말로 그 당선 가능성이 있는 AB 후보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때 제3 후보의 스캔들을 터뜨려서 오로지 뉴스를 그걸로 도배를 해버려. 그걸로 언론이 도배해버려. 그러면 야당 대선 후보 경선은 하루아침에 흙탕물이 되는 거야. 진창이 되는 거야. 진흙탕물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우리가 거기까지 대비해야 된다고. 거기까지 대비해야 된다고. 지금 내가 이 네티즌들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며칠 전부터 방송하기가 싫고 화가 난 이유가 뭐냐.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주신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야. 내가 화가 난 이유가 그 지점이야. 내가 병이 난 이유가, 병이 안 낫는 이유가 그거야.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내가 오늘 하는데, 박주신의 병역이 의혹이 없다라는 거, 이건 이미 100% 확실한 거야.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침묵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박주신이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 굉장히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들이 박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왜? 박원순 뜰까봐. 박원순이 떠서 문재인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 나중에 내가 이번에 문재인 지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 그리고 다음 대선 때 나는 문재인 반대편을 찍을 거야. 나는 문재인 반대편을 위해 내가 운동할 거야. 문재인 지지자들 잘 들어요. 내가 지금 화가 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원순 아들 문제로 박원순이 욕먹는 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당하는데 침묵하고 있어. 나 나중에 당신들한테 내가 복수할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박원순을 살리는 게 문재인이 사는 길이야. 박원순을 죽이고 나면 다음 타겟은 문재인이야. 문재인이 무사히 대선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신들 똑바로 차리라고요. 박원순이랑 문재인이 같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안 맞는 거야. 근데 자, 봐봐. 김무성, 유승민 봐봐. 김무성, 유승민이 둘이 같이 박근혜한테 맞섰어. 그때는 이게 압도적으로 아우라가 있었어. 그런데 김무성이 유승민을 배신하잖아. 유승민이 너무 뜨니까 유승민 사퇴시켰잖아. 그 다음에 지가 당하는 거야. 그거예요. 둘 중에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는 모르는 거야. 그런데 벌써부터 견제하면서 불의에 침묵하는 행동을 한다면 절대 국민들이 찍어주지 않아. 그 지지자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마지막에 절대 문재인 안 찍어줘.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트위터로 쫙 들어가서 봤어. 문재인에 대해서 열심히 RT하는 사람들이 박원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더라고. 그거 나만 볼 것 같아? 나만 볼 것 같아? 국민들 다 보고 있어. 아,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내년 총선 때 문재인의 당을 찍어줄 것 같아? 안 찍어줘. 그런 행동하면 안 찍어주는 거야. 제 말이 지나칩니까? 제 말이 지나치나요? 망치부인 말이 맞는 것 같다 싶으시면 망치부인 말에 동의하시는 분 손. 망치부인 말이 맞는 것 같다 동의하시는 분 손. 내년 총선을 야당이 이기지 못하면 대선 물 건너가는 거야. 내년 총선을 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대선은 가능성 없어. 그러면 내년 대선을 이기려면 어디에서 이겨야 돼? 수도권에서 이겨야 돼. 그러면 내년 대선에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누구를 지켜야 되겠어? 너희 생각을 좀 해봐. 머리는 펌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야. 생각하는 데 쓰는 거야. 내년 저 압도적인 수도권에서 총선을 이기지 못하면 후년 대선은 물 건너가는 거라니까? 자, 그러면 본인이 문재인 지지자고 사실 이제까지 박원순 아들 문제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 이제 알게 됐다라는 사람 손. 본인이 문재인 지지자인데 박 시장에 대해서 욕을